밸런타인데이 새벽 4시 30분, 남편의 내연녀가 나에게 개인적인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다. 나는 그 영상을 그룹 전체 임원회의에서 틀어버렸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내 짐을 눈더미 위로 내던졌다. 원래 남자들은 다 바람 피우는 거야? 그게 정상이라고. 다 내 잘못이야. 3개월 후,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녀의 귀한 아들은 차가운 감방에 갇혔다. 서지은은 손이 허공을 더듬기 직전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성이 채 인지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것이다. 침대 오른쪽의 시트는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마치 몇 시간 동안 아무도 눕지 않은 것처럼 얼음장 같았다. 지은은 잠시 미동도 없이 누워 아파트의 정막에 귀를 기울였다. 숨소리도, 이불이 스치는 소리도, 다른 사람의 무게에 매트리스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창밖은 2월의 서울,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가로등의 노란 불빛 속에서 눈송이가 흩날리는 풍경은 추위를 더욱 가중시켰다. 그녀는 협탁 위에 휴대폰으로 손을 뻗으며 밝은 화면에 눈을 찡그렸다. 4시 32분. 강민혁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는 밤 11시에 와 있었다. 부산에서 온 파트너들 때문에 회식이 길어지네. 다들 가평에 있는 펜션으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하자고 해서 아침에 들어갈게. 지은은 그 문장을 2번 다시 읽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비슷한 종류의 메시지들을 수없이 다시 읽었던 것처럼 업무상 저녁 식사가 점점 잦아지고 그의 변명은 갈수록 매끄럽고 계산적으로 변해가던 그 순간부터 말이다.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믿는 법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텅 빈 침실에서 자신의 목소리는 유난히 공허하게 울렸다. 손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은은 너무 놀라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카카오톡 화면에 이름 없는 상대에게서 온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프로필 사진은 검은 장미, 이름은 귀여운 동생이었다. 메시지에는 1분 30초짜리 동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3단어가 적혀 있었다. 언니, 해피 발렌타인.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했다. 기업 채널 콘텐츠 팀장으로 5년간 일하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배운 직업적 직감. 그 무언가가 누르지 마, 보지 마.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언제나 진실을 마주하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었다. 그 진실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영상은 호텔방의 희미한 조명으로 시작되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얼굴도 목소리도 아닌 시계였다. 흐트러진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의 손목에 채워진 값비싼 시계. 그녀가 결혼 3주년 기념일 선물로 주기 위해 반년 동안 월급을 쪼개 조금씩 모았던 바로 그 시계였다. 그는 선물을 받고는 이제 시간을 볼 때마다 내 생각을 하겠다며 농담을 던졌었다. 카메라가 움직이자 아몬드 모양의 눈을 가진 젊은 여자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과시하는 주인처럼 잠든 민혁을 촬영하고 있었다. 안녕, 아줌마. 잠이 안 와? 우리는 오빠랑 여기서 잘 쉬고 있는데. 언니는 이제 은퇴할 때 안 됐어? 응. 편히 쉬면서 뜨개질이나 해. 오빠는 이제 내가 챙길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카메라를 향한 손키스와 함께 화면이 꺼졌다. 지은은 자신이 욕실 변기를 붙잡고 구역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떻게 그곳까지 걸어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전날 저녁도 걸은 채 민혁의 전무상 저녁 식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기에 위는 텅 빈 경련을 일으킬 뿐이었다. 헛구역질이 멈추자 그녀는 일어나 차가운 물을 틀었다. 흐르는 물에 손바닥, 얼굴, 손목을 차례로 갖다 댔다. 세면대 위 거울에는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표정의 자신이 비쳤다. 충격이 너무 커서 감정이 마비되어 버린 사람들이 짓는 바로 그 표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깨닫지 못했다. 처음 30분 동안은 그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아 벽만 바라보았다. 그러다 늘 직장에서 그녀를 구해주던 스위치가 켜졌다. 고통을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과제에 집중할 것고 그녀에게는 동영상 파일과 방송 송출 권한, 그리고 2시간의 시간이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가 다치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보여줘야 한다. YJ 미디어 홀딩스의 원래 전체 회의는 전임 대표 시절부터 이어진 전통이었다. 평소에는 100명 정도가 모이지만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가 오가는 밸런타인데이 같은 특별한 날에는 거의 모든 직원, 300명이 넘는 인원이 GFC 타워 아트리움에 모였다.
오늘의 프로그램에는 각 부서가 서로를 위해 준비한 축하 영상 메시지 코너가 포함되어 있었다. 지은이 개인적으로 총괄하는 코너였다. 그녀는 받은 동영상을 프로젝트 X라는 이름의 별도 폴더에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낯선 번호로 답장을 보냈다.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천천히 타자를 쳤다. 선물 고마워. 아침 회의 꼭 봐. 답례 서프라이즈가 있을 테니까. 1시간 반 후, 지은이 홀딩스 본사 문턱을 넘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축제 분위기의 소란이었다. 하트 모양 풍선 다발이 천장에서 흔들리고 안내 데스크에는 붉은 장미 꽃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1층 카페에서는 시나몬과 바닐라 향이 풍겨왔다. 경비 반장인 김 반장님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서 팀장님, 해피 발렌타인입니다. 남편분께서 서프라이즈라도 준비하셨나 보죠? 그럼요. 반장님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 어떤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는지. 엘리베이터에서 재무팀의 이 대리가 그녀를 따라잡고는 저녁 계획에 대해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저희는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한 달 전에나 겨우 했다니까요. 서 팀장님은 강 이사님이랑 어디 가세요? 일단 회의부터 하고요. 그 후에 봐야죠. 민혁 씨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하거든요. 방송 통제실은 18층, 아래 아트리움이 내려다 보이는 짙게 선팅된 유리로 된 작은 공간에 있었다. 지은은 제어 콘솔 앞에 자리를 잡고 지난 3년간 매일 아침 그랬던 것처럼 꼼꼼하게 장비를 점검했다. 이 반복적인 일상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를 켜고 믹서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플레이리스트를 열었다. 그리고 이미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아트리움의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내 사랑 민혁에게서 온 전화였다. 지은아, 안녕. 어제 그렇게 돼서 미안해. 파트너들이 협상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새벽 6시에나 겨우 서울 도착했네. 지금 너한테 가는 길이야.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을 거야. 지은은 눈을 감았다. 지금쯤 차 운전석에 앉아 어쩌면 아직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를 풍기며 또 다른 이야기를 즉석에서 지어내고 있을 그의 모습을 상상했다. 물론이죠, 여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회의에 좀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늦지 마요. 궁금하게 만드네. 뭔데 그래? 서프라이즈요.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통제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다. 지은이 돌아보자 20살 남짓한 젊은 여자가 문가에 서 있었다. 마치 자기 소유지를 확인하러 온 안주인 같은 태도였다. 아몬드 모양의 눈, 높은 광대, 자연스럽게 연출한 웨이브의 검은 머리, 그리고 지은이 직접 선물 상자에 포장했던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스웨터. 작년 설에 민혁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는 드라이클리닝 업체에서 잃어버렸다고 말했었다. 안녕하세요. 서지은 팀장님 맞으시죠? 저는 영업팀의 한유라라고 합니다. 강민혁 이사님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붉은색 USB를 내밀었다. 지은은 기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며 상대방의 손톱에 칠해진 매니큐어를 확인했다. 영상 속 여자의 입술과 똑같은 버건디 색상이었다. 저희 부서에서 준비한 축하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강 이사님께서 프로그램에 꼭 넣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모두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망치지 않게 미리 보지는 말라고도 하셨고요. 서프라이즈라고요? 네, 다시잖아요. 넣어주실 거죠? 강 이사님께 정말 중요한 거라서요. 정말 공을 많이 들이셨거든요.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될 테니까. 한유라의 등 뒤로 문이 닫히자 지은은 몇 초간 가만히 앉아 손바닥 위에 USB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주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노트북에 그것을 연결해 내용을 열었다. 파일은 단 하나, 여러 슬라이드로 구성된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첫 슬라이드에는 회사 회식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는데 민혁이 유라의 허리를 동료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수군거림을 유발하기엔 충분하지만 스캔들을 일으키기엔 부족한 애매한 친밀함이었다. 지은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오늘 아침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계획은 명백했다. 모든 동료 앞에서 그녀가 질투에 찬 히스테리를 부리게 유도하는 것, 별것 아닌 사진 한 장에 난리를 피우는 정신나간 여자로 몰아간 다음 지은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해고당하면 회사에서도 민혁의 침대에서도 그녀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다. 좋은 시도였어. 하지만 나도 게임을 할 줄 알거든.
그녀는 자신의 동영상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했다. 그리고 파일명을 유라의 USB에 있던 문서와 똑같이 축하영상.mp4로 변경했다. 기술 로그에는 파일이 한유라 사원이 가져온 붉은색 USB에서 복사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콘텐츠 팀장의 악의는 전혀 없었다. 그저 동료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 9시 2분 전 GFC 타워 아트리움은 직원들로 가득 찼다. 지은은 통제실에 선팅된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치 초연을 앞둔 감독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저기 민혁이 101송이 장미 꽃다발을 들고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이 첫 기념일에 그가 직접 만든 전통이었다. 저기 유라가 카페 옆에 나타나 그와 재빨리 시선을 교환한다. 우연히 보는 사람이 의심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었다. 저기 최진석 회장님이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기업 가치와 팀 정신에 대한 축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좋은 아침입니다. 동료 여러분. 오늘을 특별한 날을 맞아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강민혁 이사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신 영업팀의 축하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5년 그녀가 포기했던 서울대학교 박사 과정, 그의 성과로 둔갑했던 밤새워 만든 발표 자료들, 그녀가 반년 동안 모았던 시계. 그녀는 눈을 뜨고 엔터 키를 눌렀다. 아트리움의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이며 2초간 꺼졌다. 300명의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윽고 화면이 다시 켜졌고 음향 시스템은 유라의 목소리를 최대 볼륨으로 홀 전체에 쏟아냈다. 안녕, 아줌마. 뒤이은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간 진공 상태였다. 300명이 동시에 숨을 멈췄다. 300쌍의 눈이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그곳에서는 아몬드 모양의 눈을 한 젊은 여자가 내연남의 아내를 조롱하며 카메라를 향해 손키스를 날리고 있었다. 지은은 아래 아트리움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남편은 장미 꽃다발을 든 채 홀 중앙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그리고 다시 시체처럼 창백하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꽃들이 화강한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고 잿빛 돌 위로 꽃잎들이 흩어졌다. 그 옆에서 유라는 낫에 잔을 떨어뜨렸고 잔은 그녀의 발치에서 깨지며 디자이너 구두 위로 갈색 액체를 쏟아냈다. 그들 주위로 이미 휴대폰이 올라오고 있었다. 수백 개의 화면이 벌어지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정말 역겹다. 누군가 홀 전체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다. 저거 영업팀 한유라 아니야? 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다. 불륜 남녀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의 홀딩스, 그의 기업 평판이라는 신전이 밸런타인데이의 공개적인 스캔들의 장으로 변해버린 것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화면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동영상은 창밖의 2월 눈보라보다 더 빠르게 서울 시내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몇 초, 민혁과 유라의 평판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며 300명 증인의 발밑에서 먼지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은은 통제실을 나오기 전 10까지 셌다. 차가운 만족감으로 가득했던 표정을 당황한 희생자의 가면으로 바꾸기에 딱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트리움으로 내려갔고 문은 그녀가 평생 기억하게 될 장면 바로 앞에서 열렸다. 민혁은 흩어진 장미 꽃잎 한가운데 서 있었고 동료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 주위에서 물러서고 있었다. 민혁 씨, 이게 다 뭐예요? 설명 좀 해줘요. 제발.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서 그녀는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쳐다봤다. 이건 함정이야, 지은아. 딥페이크 같은 거라고. 경쟁사 짓이야. 알잖아. 내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 딥페이크라고요? 당신 손목에 있는 시계도 딥페이크예요? 내가 반년 동안 돈 모아서 사준 바로 그 시계 말이에요. 작년 겨울에 스키 타다 다친 당신 등 뒤에 흉터도 그려 넣었나 보죠. 군중 속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다. 민혁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까지 쏟아진 라테 웅덩이 속에 부동자세로 서 있던 유라가 일그러진 얼굴로 그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당신,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각방 쓴 지 오래됐다고 말했잖아. 닥쳐, 이 멍청한 년아. 이게 다 내가 꾸민 짓이잖아. 내가 이 영상을 찍었고 내가 보냈어. 내가 보냈다고?
이건 그 여자가 드디어 떨어져 나가라고 보낸 선물이었어. 당신이 시켰잖아. 짝 하는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그 메아리가 파노라마 창과 대리석 기둥에 부딪히며 아트리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유라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터진 입술에서 흘러나온 피가 턱을 붉게 물들이며 공들여 한 화장을 기괴한 가면처럼 번지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으로 그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처럼. 멍청이, 비겁한 멍청이의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었다. 그들은 흩어진 장미 꽃잎 위에서 수백 개의 휴대폰 렌즈 아래에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모범적인 직원으로 여겼던 300명의 시선 속에서 추악한 난투극을 벌였다. 보안팀, 당장 저 사람들 떼어놓고 52층 회의실로 데려가. 강민혁, 한유라, 그리고 서지은 팀장님도요. 눈 덮인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에는 6명이 모였다. 최 회장 본인과 개인 파일 폴더를 든 인사팀장, 노트북을 든 IT 본부장 박현우, 그리고 얼굴에 상처가 난 민혁과 입술이 부어오른 유라, 그리고 창가에 자리를 잡고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마치 타인의 재앙 한가운데 우연히 휘말린 사람처럼 앉아있는 지은이었다. 설명을 듣고 싶군.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는 설명이어야 할 거야. 회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한유라 씨가 제 동의 없이 영상을 찍었고 그걸 제 아내에게 보내서 뭘 어쩌려고. 유라가 냅킨으로 입술을 누르며 말을 가로챘다. 당신이 그렇게 불행하다고 말하던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우리가 함께 있던 매일 밤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만. 당신들 침실 사정에는 관심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건 이 영상이 어떻게 회사 공식 방송에 나가게 됐냐는 거야.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다. 그녀는 진심으로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한유라 씨가 통제실로 저를 찾아와 이 USB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붉은색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영업팀의 축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강민혁 이사님께서 프로그램에 꼭 넣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서프라이즈를 망치지 않게 미리 보지는 말라고도 했고요.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제 남편을 믿었고요. 거짓말이야. 거기엔 그냥 평범한 프레젠테이션, 회식 사진들만 들어있었다고. 저 여자가 파일을 바뀌치기 한 거야. 박 본부장, 확인해보게. 박현우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새치가 있고 수면 부족으로 눈이 붉은 마른 남자였다. 그는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그는 지은에게 비난보다는 이해한다는 듯한 짧은 시선을 보냈다. 사무실 전체가 그의 전처와 전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이후로 박현우가 바람피우는 남자들을 혐오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워크스테이션 로그를 보면 해당 파일은 이 USB에서 8시 43분에 복사되었습니다. 메타데이터도 일치합니다. 서 팀장님 컴퓨터에서 편집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직접 이 USB에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했단 말이에요. 파일을 잘못 저장했거나 누군가 당신 컴퓨터에 접근했을 수도 있겠죠. 지은은 그를 바라보며 정의가 얼마나 기묘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때때로 정의는 법이나 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도 배신당한 적이 있기에 더 깊이 파고들지 않기로 결정한 한 사람에게서 오기도 했다. 2시간 후 한유라는 개인 물품이 담긴 종이 상자를 들고 GFC 타워를 떠났다. 공식적으로는 상호 합의에 의한 퇴사, 비공식적으로는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 민혁은 징계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은은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유급 휴가를 제안받았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민혁이 그녀의 팔꿈치를 붙잡고 속삭였다.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다 설명할게. 실수였어. 걔가 먼저 나를 유혹했어? 지은은 그의 귀에 아주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옆에서 보면 마치 화해하는 연인의 친밀한 제스처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 영상, 내가 바꿨어. 당신이 준 USB에서 복사해서 내 파일로 이름을 바꾼 거야. 이제 어쩔 건데, 여보. 최 회장님한테 가서 당신 아내가 바람피운 거에 복수했다고 말할 거야? 그게 당신 경력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몸을 떼고 그에게 미소 지었다. 지난 5년간 그를 출근시키고 또 다른 법무상 저녁 식사에서 돌아온 그를 맞이하며 지었던 바로 그 미소였다. 평창동의 단독주택은 마치 그녀가 집이 아니라 범죄 현장에 온 것처럼 그녀를 맞았다. 그녀의 옷, 책,
액자에 담긴 사진들이 현관 앞에 버려져 눈에 덮여 있었다. 마치 재난 현장의 쓰레기 더미 같았다. 특별한 케이스에 보관하던 웨딩드레스는 눈더미 위에 그대로 던져져 있었고 하얀 실크는 이미 지나가는 차 바퀴 자국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현관에서는 시어머니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 여사는 팔짱을 낀 채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서 있었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원하던 대로 됐어? 제가 뭘 어쨌는데요? 저는 제 남편이 5년 동안 바람 피웠다는 걸 알게 됐고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원래 남자들은 다 바람 피우는 거야? 그게 정상이라고. 우리 엄마도 참았고 나도 참았어. 넌 뭐 특별해? 무슨 여왕이라도 된 줄 알아? 여보, 진정해. 거실에서 시아버지인 강 선생이 나타났다. 고혈압으로 얼굴이 붉어진 슬픈 표정의 남자였다. 아가, 우리 심각하게 얘기 좀 해야겠다. 내가 회사로 돌아가서 이건 내가 꾸민 짓이고 질투심에 모든 걸 조작했다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민혁이가 복직하고 이 스캔들을 잠재울 수 있어? 그 사람의 불륜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요? 제가 그를 위해 발표 자료를 만드는 동안 그가 호텔에서 그 여자애랑 자고 있던 것에 대해서요? 그가 제 돈으로, 아니 아버님 돈으로 그녀에게 선물을 사다 바친 것에 대해서요? 그래. 민혁이가 아니었으면 넌 아직도 내 고향 부산에서 허송세월하고 있었을 거야. 제가 아니었다면 민혁 씨는 아직도 비전 없는 영업사원이었겠죠. 그의 보고서를 쓴 건 저였고 미팅을 잡은 것도 저였어요. 그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서울대 박사 과정을 포기한 것도 저였고요.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비를 낸 것도 저였어요. 개인 병원에 갈 돈이 없으셨잖아요. 1년 전 그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잃은 빚 300만 원을 갚아준 것도 저고요.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시아버지는 시선을 피했다. 그러니 아니요. 저는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녀의 등 뒤로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차가운 공기와 소주 냄새가 집 안으로 밀려들었다. 민혁이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코트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민혁아, 아들아, 너 취했구나. 이러면 안 돼. 비켜. 엄마. 그는 어머니를 거칠게 밀쳤고 그녀는 벽으로 나가 떨어졌다. 이 망할 년이 내 인생을 망쳐놓고 아직도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고 있어. 지은은 그의 손이 벽난로 선반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탈 재떨이가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 문틀에 부딪혀 수백 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 나기 직전 그녀는 몸을 피할 수 있었다.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파편 하나가 살을 벤 것이다. 내가 다 망쳤어.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민혁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다음 순간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뺨을 후려쳤고 그 충격에 그는 손을 놓았다. 지은은 벽난로 쪽으로 물러나 부직갱이를 잡고 그 쇠끝을 남편에게 겨누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내 머리통을 부숴버릴 거야. 농담 아니야? 민혁은 마치 평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내가 그 여자랑 침대에 눕고 그녀가 나한테 그 영상을 보내도록 허락한 순간 넌 나한테 죽은 사람이야. 알겠어. 죽었다고. 그리고 내가 날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지 마. 내가 백 사장한테 진 빚 5천만 원. 나 알고 있어? 차고에 있던 내 낡은 운동화 안에 영수증이 있었지. 3주 전에 사진 찍어뒀어. 민혁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다. 마치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만약 너나 내 부모님이 날 건드리면 이 사진들은 경찰서로 갈 거야. 잘 있어? 그녀는 현관에 흩어진 짐들, 더러운 눈더미 속의 웨딩드레스, 그리고 5년 동안 살았던 집을 돌아보지 않고 우랄의 눈보라 속으로 걸어나갔다. 눈이 얼굴을 때렸고 그녀는 마치 낡은 삶과 새로운 삶을 가르는 커튼을 통과하듯 그 속을 걸어갔다. 스캔들 다음 날, 지은은 인터넷으로 소식을 접한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아빠 친구 아들이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한단다. 김영민 변호사라고. 내 번호 줬으니까 곧 전화 갈 거야. 김 변호사는 1시간 후에 전화했고 사건을 무료로 맡겠다고 했다. 포트폴리오에 쓸만한 케이스가 필요했는데 당신 이야기는 JTBC 드라마 시나리오로 써도 되겠더군요. 3일 후 GFC 타워 맞은편 카페에서 김영민 변호사는 그녀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다.
그 내용을 본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강민혁 씨가 백창호 사채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았군요. 담보로는 당신의 자동차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당신의 서명은 위조된 겁니다. 전 그런 거에 서명한 적 없어요. 속이 메스꺼웠다. 증명할 겁니다. 변호사 옆에 앉아있던 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필적 감정, 메타데이터 분석.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경찰에 제 사촌 형이 있습니다. 만약 백 사장이 진짜로 압박해오면 연락할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가까운 사촌인데요. 전화 한 통에 달려올 만큼은요. 김 변호사가 말을 맺었다. 그리고 백 사장은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지은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들어봐. 난 복잡한 사람 아니야? 서로는 생략하지. 내 남편이 빚을 졌고 지금 잠적했어. 내가 보증인이야. 질문 있나? 목소리는 차분하고 사무적이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전 어떤 계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내 알바 아니고 내 부모님이 부산 어디에 사는지 알아. 내가 차를 어디에 주차하는지도 알고 내가 퇴근 후에 석촌호수 주변 산책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알지? 좋게 해결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결할 수도 있어. 선택은 내 몫이야. 그가 전화를 끊자 지은은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공포는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입안에서 쇠와 쓸개즙 맛이 느껴질 정도였다. 한유라 지디예요. 박현우가 말했다. 해고당한 후에 정보를 넘긴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지은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떨렸다.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의 차와 서울시 안전도시 CCTV 카메라가 필요해요. 박현우는 미리 그녀의 차 앞 유리에 휴대폰 거치대를 설치하고 음성 명령으로 방송 자동 시작 기능을 설정해 두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라고 그는 말했다. 2월의 어스름이 잿빛 담요처럼 서울을 덮을 무렵 지은은 잠실종합운동장 뒤편의 한적한 도로로 차를 몰았다. 눈발이 시야를 가렸다. 와이퍼는 달라붙는 눈을 겨우 치워내고 있었고 그녀는 두 대의 검은색 오토바이가 눈보라 속에서 나타나 차 앞을 가로막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백미러에는 짙게 선팅된 낡은 대우차가 나타나 퇴로를 막았다. 백 사장이 그녀의 차창으로 다가와 야구방망이로 손바닥을 툭툭 쳤다. 가죽 재킷을 입은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다. 그의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으로 피어올랐다.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지은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거치대에 고정된 그녀의 휴대폰은 현재 상황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었다. 수천 명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어요. 서울시 안전도시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날 건드리면 1시간 안에 당신은 잡힐 거예요. 백 사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카메라를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순간 강력한 엔진 소리가 눈보라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육중한 SUV 한 대가 코너를 돌아 나타나 폭력배들과 지은의 차 사이에 끼어들며 1.5톤의 금속으로 보호 장벽을 만들었다. 박현우는 무기 없이 운전석에서 내렸지만 지은은 그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싸움 직전에 병사처럼 마음이 놓였다. 백창호 씨, 송파경찰서 서장님이 제 사촌 형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시죠? 늦기 전에 사라지는 게 좋을 겁니다. 백 사장은 방망이를 든 채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박현우, 지은의 휴대폰 카메라, 그리고 눈보라 너머로 깜빡이는 먼 불빛 사이를 오갔다. 멀리서 몇 초 점점 더 커지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김 변호사가 이미 전화를 건 것이다. 백 사장은 눈 위에 침을 뱉고는 박현우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공포보다는 사냥이 너무 위험해졌음을 깨달은 자의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빚은 사라지지 않거든. 오토바이들이 먼저 방향을 돌렸다. 그들의 후미등이 눈보라 속에서 깜빡이다 사라졌다. 뒤이어 선팅된 대우차도 스르르 사라지며 눈 위에 타이어 자국과 배기가스 냄새만을 남겼다. 1분 후 경광등을 켠 순찰차 2대가 도로로 달려왔고 지은은 그제야 운전대를 꽉 쥐고 있던 손가락에 힘을 풀 수 있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박현우가 그녀의 차 문을 열고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그녀를 만지려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몸이 계속 떨려요. 왜 멈추질 않죠? 당신은 로봇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정상이에요. 경찰들이 다가오자 박현우는 차에서 내려 설명을 시작했다. 여전히 방송 녹화 영상이 돌아가고 있는 지은의 휴대폰을 가리키면서 10분 만에 조회수 3,000회의 댓글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다. 지은은 가만히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모든 자제력과 힘은 정보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다루는 지적인 싸움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폭력배들의 물리적인 위협은 그녀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이었다. 가시죠. 그들이 찾지 못할 곳을 알아요. 당신 차는 내일 가져오고 경찰이랑 김 변호사님이 다 처리할 겁니다. 이미 증언은 다 했고 안전도시 카메라 영상도 곧 확보될 거예요. 송도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집은 박현우의 사촌 누나 소유였다. 그녀는 반년간 중국으로 출장을 가 있었다. 박현우는 난방을 켜고 옷장에서 깨끗한 친구를 찾아내고 주방 서랍에서 발견한 티백으로 차를 우려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질문을 하거나 안아주거나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었다. 지은은 부엌에 앉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당분간은 집에 돌아가면 안 돼요? 부산에 계신 부모님 댁도 안 되고요. 백 사장은 당신 주소를 다 알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님이 이미 수사관과 연락했어요. 내일 백 사장은 수배될 겁니다. 우리에겐 폭행 영상, 증인 진술, 카메라 녹화 영상이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생각은 폭력배가 아니라 삶이 얼마나 기묘하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옆에서 잠을 깼다. 그런데 지금은 낯선 아파트에 앉아 사채업자들을 피해 숨어 있다. 그리고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수면 부족으로 눈이 붉은 거의 모르는 사이나 다름없는 동료뿐이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목숨을 걸었잖아요. 백 사장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박현우는 빈 찻잔을 손에 든 채 잠시 침묵했다. 3년 전 제가 서울로 발령받았을 때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본사에서 온 잘난 놈, 지휘하러 굴러들어온 놈. 우리 회사 사람들이 외부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시잖아요. 저한테 정상적으로 말을 걸어준 유일한 사람, 이 동네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 저를 적으로 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기억해요. 당신은 제게 이 지역 협력업체 연락처 목록을 가져다 주면서 말했죠. 저 속물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경쟁이 두려워서 저러는 거니까요. 사소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때 저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했어요. 아침에 그녀를 깨운 것은 연이어 들어오는 메시지 알림 소리였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진동했고 지은이 화면을 보았을 때 다시 속이 메스꺼워졌다. 2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의 진실의 사진과 함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그녀와 박현우가 밤에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이었다. 폭력배들의 습격 후 그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장면인데 구도는 마치 연인들이 사랑의 보금자리로 서둘러 들어가는 것처럼 교묘하게 잡혀 있었다. YJ 미디어 그룹 스캔들, 콘텐츠 팀장, 수년간 IT 본부장과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다. 영상 스캔들은 재산 탈취 및 내연남과의 관계를 합법화하기 위한 계획된 작전. 강민혁 이사는 두 사내 협작군의 순진한 희생양. 한유라 지시야. 그녀의 스타일이고 사진도 그녀만이 찍을 수 있었을 거야. 사무실에서부터 우리를 미행한 거야? 자기가 무너지면 모두를 끌고 가기로 결심한 거지? 지은은 댓글들을 훑어보았다. 하나 건너 하나가 그녀를 향한 저주였다.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녀는 거의 이겼어요. 인터넷은 증거가 필요 없어요. 스캔들이 필요할 뿐이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지은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밸런타인데이 아침, 통제실에서 보았던 바로 그 표정이 담겨 있었다. 반격해야죠. 수동적인 방어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최대 시청 시간대인 저녁 8시. 지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그녀는 장식 없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최소한의 화장만 한 채 무채색 벽을 배경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차분함은 한유라의 히스테릭한 게시물 톤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어 그 자체로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서지은입니다. 최근 며칠간 저에 대해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문서와 날짜,
그리고 실명과 함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5분 만에 시청자는 3만 명으로 늘어났다. 지은은 체계적으로 거짓말을 하나씩 벗겨냈다. 여기 위조된 서명이 있는 3천만 원짜리 대출 계약서. 여기 필적 감정 결과. 여기 한유라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담긴 은행 거래 내역서. 민혁이 메시지에서 그녀를 아기 고양이라고 부르며 사준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200만 원짜리 최신 휴대폰, 100만 원짜리 호텔 저녁 식사. 이 모든 것이 위조된 서명으로 얻어낸 대출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영수증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한적한 도로에서 벌어진 폭력배 습격 영상,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던 바로 그 영상을 틀었다. 이 남자는 5년 동안 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제 서명을 위조하고 제 이름을 범죄 거래에 이용하며 제 경제적 안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소환장은 오늘 발부될 겁니다. 그녀는 민혁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5년 동안 침실 협탁 위에 놓여있던 은색 액자에 담긴 바로 그 결혼 사진을 손에 들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천천히 그것을 반으로 찢었다. 이 결혼은 죽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봅시다. 방송이 끝나자 지은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마침내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은 되었다. 조회수 5만 3천. 댓글 분위기도 이미 바뀌었어요. 한유라 말을 믿었던 걸 사과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녀가 부자 애인에게 받은 선물을 자랑하던 옛날 게시물까지 찾아내네요. 박현우가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며 말했다. 신림동의 한 허름한 여관.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방에서 민혁과 유라는 깨진 노트북으로 방송을 보고 있었다. 지은의 말이 이어질수록 그들의 얼굴은 희망에서 절망으로, 절망에서 분노로 변해갔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날 백 사장한테 떠밀었잖아. 안전하다고 내 지인이라고 했잖아. 민혁이 유라의 목을 졸랐다. 내가 도박으로 돈을 날렸잖아. 내가 그 여자 서명을 위조했고 우리 부산으로 내려가서 새 인생 시작하자고 약속했잖아. 그의 주먹에 그녀는 침대로 나가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과도를 움켜쥐고 자신의 앞을 겨눴다. 그녀의 눈에는 그의 눈에 서린 것과 똑같은 광기가 번뜩였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찔러버릴 거야. 나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회사 사람들 앞에서 내 뺨을 때려? 문에서 경첩이 부서질 듯한 소리가 나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강민혁, 내 전처 방송 봤다. 그 여자가 안 갚으면 내가 갚아야지. 우리가 문짝 뜯어내기 전에 열어. 나무 문 너머로도 백 사장의 목소리는 뚜렷했다. 민혁은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로 얼어붙고 미끄러운 비상계단뿐이었다. 그가 비상계단으로 기어나갔을 때 여전히 칼을 손에 쥔 유라도 그를 뒤따랐다. 방에 폭력배들과 함께 남는 것이 방금 죽이려 했던 남자와 함께 도망치는 것보다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3층 계단참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민혁은 백 사장의 부하 2명과 싸우고 있었다. 그의 팔이 방망이에 맞아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고 백 사장 본인은 이제 자신의 돈을 영원히 받지 못할 것임을 깨달은 채 옆에 서 있었다. 3개월 후 5월 서울 위로 벚꽃 잎이 흩날리고 도시가 라일락 향기로 가득 찰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을 선고했다. 강민혁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결과 그가 지은뿐만 아니라 홀딩스의 다른 여직원 2명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음이 밝혀졌다. 한유라는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와 연봉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백 사장과 그의 부하 3명은 공갈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았다. 지은은 법정에 앉아 자신과 5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에게 교도관이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노트에 기록했다. 직업적인 습관이었다. 날짜, 사건 번호, 형량. 교도관이 민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을 때 그녀는 마침표를 찍고 노트를 덮었다. 지은아, 민혁은 끌려가기 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자기 연민이 뒤섞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알아. 당신은 언제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지? 그게 문제였어. 일주일 후 그녀는 평창동 집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집은 버려진 듯 보였다. 대문은 녹슨 경첩에서 삐걱거렸고 마당의 눈은 봄 내내 치우지 않아 더러운 진창으로 변해 있었다.
담장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번호가 적힌 매매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5년 전 지은이 직접 가꾸었던, 한때는 잘 관리되었던 화단은 작년 잡초로 무성했다. 윤 여사가 문을 열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을 가진, 등이 굽은 이 노파에게서 3개월 전 자신에게 소리치던 그 여인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아가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얘야, 제발 도와다오. 항소를 해줘. 선처를 구해주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모질게 굴었다는 거 알아?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민혁이잖아. 걘 감옥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 약한 아이란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바닥이 차가워요. 감기 드시겠어요. 넌 착한 아이잖니? 난 내가 착하다는 걸 알아? 넌 항상 우리를 도와줬어. 영감 약값도 내줬고 민혁이 빚도 갚아줬지. 집안 깊숙한 곳에서 강 선생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나타났다. 연이은 충격으로 그는 두 번째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고 이제는 걷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아가, 넌 이제 돈도 있고 지위도 있잖니. 내가 승진한 건 온 동네가 다 알아. 남은 빚 갚는 것 좀 도와다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도. 우린 이 집을 팔아야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돕지 않을 겁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와 민혁의 서류들을 꺼냈다. 이거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들 가족에 대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린 내 가족이었잖니? 가족은 사람의 물건을 길거리에 내던지지 않아요. 가족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날 밤 남편의 분류는 제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제 선택을 할 차례입니다. 그녀는 집을 나섰다. 5월의 햇살이 얼굴에 너무나도 눈부시게 쏟아져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차를 향해 빠르게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5년 동안 그녀를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하나씩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1년 후 이지은은 자신의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회장도 사업주도 아니었다. 그저 다음 단계일 뿐이었다. 3년 전에 이미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민혁이 차지하고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창밖은 5월. 벚꽃 잎이 흩날렸다. 박현우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들은 함께 살지는 않았다. 아직 너무 일렀다. 하지만 그는 일주일에 3번 그녀를 퇴근시켰고 당분간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의 관계는 로맨틱한 저녁 식사나 꽃다발로 시작되지 않았다. GFC 타워 전망대에서 그가 그녀에게 따뜻한 와인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던 그 밤에 시작되었다. 사치를 약속하진 않겠습니다. 지칠 때 기댈 어깨, 싸울 때 막아줄 방패, 그리고 눈이 올 때 머리 위 지붕을 약속합니다. 그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의 지붕은 필요 없어요. 제 집은 제가 지을 거니까요. 하지만 옆에서 함께 걷는 건 동의할게요. 당신 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울면서 민혁 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할 얘기가 있다고 전해달라더군요. 그 번호 삭제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았다. 그곳에는 대나대 서울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추락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목격한 도시. 할리우드식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그저 삶은 계속되었고 그 삶은 마침내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